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 청산에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과거 문제를 사실상 장기 프로젝트로 끌고 가서 정치가 민생이 아니라 이렇게 끝없는 진영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금 국민들은 이 지난 개헌보다는 앞으로 민생 경제가 회복되기를 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내란머리를 이야기하면서 10년 넘게 이걸 끌고 가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민주당 중심의 서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역사를 좀 돌아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등 인프라를 만들어 왔던 것은 늘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죠. 이런 좀 역사 헤게모니 싸움에서 사사건건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일구었던 레거시는 지워지고, 사실 우리가 만든 일부 부채, 그러니까 공과 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5.18, 4.3 사태 등 여러 가치 판단이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악으로 프레임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역사책에 남아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의 전직 대통령들의 업적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늘 독재를 했고 늘 국민들을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이번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정신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지는 탄핵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담고 민주당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너무도 이런 좀 프레임 공세에 늘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언급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역화가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은 5.18, 4.3 모두 다 여러 가치 판단이 가능한 그런 지엽적인 사건들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언급만 해도 5.18 막말을 했다, 4.3 관련된 음해를 했다, 이제 법까지 만들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합의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지만 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과도하게 강압적인 입법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부터가 그런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정권만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악마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에야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만 언젠가 또 시간 지나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담겨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내란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늘 그렇게 되어 왔고 늘 민주당은 민주당 중심의 승리의 서사를 만들어 왔고 늘 국민의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레거시가 아니라 우리의 치부를 스스로의 입으로 부추기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성역화에 동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 지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흔한 민주당의 정치, 흔한 국민의힘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점이고, 이건 저희가 민주당만 탓할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서사와 어떤 헤게모니를 만드는데 너무도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좌파들의 그런 공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반성을 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주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국민의힘부터가 벌써부터 무조건적으로 전 정권을 악마화를 하고 절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참 참담하지만 일개 대변인으로서는 어떻게 타파할 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여러 역사의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란 청산 말고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크게 남길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고 그 국정 운영의 성과로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이 내란 청산이라는 단어와 이 프레임이 효과적이잖아요. 선거를 치르기도 좋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보다 본인들이 그것을 무기로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커요.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검찰 독재 네. 국정조사인지 뭔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내용만 있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북한 관련된 문제, 통계 조작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과거에 본인들이
뭐 친문과 친명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당내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이 배출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오류까지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 이 민주당 정부 내에서는 오점도 남기지 않겠다. 자신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자신들의 힘의 논리로 역사를 바꿔서 아예 본인들의 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영광만 있다, 잘한 것만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런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내란 청산이란 이 프레임 역시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정부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경제 정책이나 어떤 민생 정책이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죠? 그냥 이렇게 민생지원금 주는 거 외에는 크게 남아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국민을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군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런 대전략이나 하나하나의 정책이 녹아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란 청산이란 그러니까 과거의 적폐청산과 같이 전 정부를 어떤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면서 본인들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저도 박민영 대변인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과거 보수 정부가 만든 그 과거 역사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 반성 위에서 또 정권을 만들었는가? 그러면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을 우리가 깨고 우리가 만든 과거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 진영에서 일시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그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너무 그렇게 표현하려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반성해야죠. 처절하게 반성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한 부분은 또 드러내고 본인들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잘한 부분이 있다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지금 뭐 제2의 민주화 운동처럼 좀 성역화하고 있다. 이걸 서사 만들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움직임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계엄 해제 유공자라면서 460명을 선정해서 포상을 했고요. 앞으로 또 유공자법 등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 진영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정말 이 행정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점점 잊혀지고 어쨌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과해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악마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야당은 민주당처럼 해도 돼. 의석만 많으면 국무위원들 아무 이유 없이 탄핵시켜도 되고 특활비 빵원 만들어도 되고 예산 삭감해서 필요한 일도 못하게 정권의 손발을 꽁꽁 묶어놔도 돼 라고 하는 면죄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비상계엄 악마화에 한 발 더 나가서 사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그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손발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죄가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조차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적으로도 과반 가까운 지지율을 또 확보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첨예했던 사건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끝없이 자기 부정을 하고 민주당은 정말 근거 없는 자기 긍정만 하면서 한쪽의 역사적인 승리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이 악마화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여러 정말 망국적인 입법 행위가 정당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단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이런 계엄을 좀 10년 내내 이렇게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하면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정권을 주도적으로 갖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려가 나오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것이 민주당의 폭주, 민주당의 폭거, 민주당의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그러니까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방탄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렇게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이 다 묻혔어요. 비상계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렇게 그 해결 방안을 그렇게 선택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 역시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민주당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알리고 국민들이 심판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는데 집권 여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근데 그것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과거의 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도 내란 청산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가져가겠다고 공식화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내란 정당, 뭐 정당 해산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가 계속 지금도 계속 과거 얘기만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제대로 견제하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지금도 내부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만 갖고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말에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경고장을 날릴 수 있는 첫 시험대가 이번 지방선거거든요. 저는 60일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진영 내에 있는 분들도 이런 큰 대전제, 당장 나의 작은 이익보다는 이 큰 전제 아래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조금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정청래 대표 발언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을 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고생한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1,500원을 돌파하고 또 자영업 폐업이 지금 100만 건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고통을 과거 정부 탓만 또 하고 있어요. 정말 참 말 하나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게 참 정치질 정말 가열차게 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 대외 신인도나 경제적인 어떤 침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비상계엄 끝나고 지금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잖아요. 이 시점이 되는 지금까지 2년 차가 되는 지금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건 대체 무엇으로 설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는 여러 지표들이 악화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겪으면서 수개월 동안 상당히 또 호전이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환율, 물가 전부 다 폭등을 하고 있고 경제지표 나날이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 추경이라고 지금 또 핑계를 대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났잖아요. 남의 나라 전쟁을 전쟁 추경한다라고 하는 말 저는 일단 처음 들어봤고요. 우리나라 법정 요건상 국가재정법상으로도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 전쟁 났다고 전시 사변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래서 지금 정말 오만 핑계를 대가면서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경제정책 잘못해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땜빵을 하고 있는 건데 얼렁뚱땅 또 이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게 정말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지금 올해 예산 728조를 포함해서 추경 2번까지 지금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 800조를 넘게 이 정권이 지금 썼는데 과연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나 이제는 좀 본인들 입으로 입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돈 푸는 건 예정돼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돈을 열심히 풀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았어요.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선거 앞두고 돈을 풀 것이라는 예측은 다 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풀지가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 전쟁이 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열심히 돈을 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들에게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돈을 좀 쓸 거면 잘 써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밑바닥 민심은 정말로 경제가 안 돈다.
돈이 안 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단순히 지금 15만 원씩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건설업이죠. 26년 만에 최악이라 그래요. 이 많은 예전에 여러 경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했었죠. 어떤 이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보다 건설업에 투자하는 게 승수 효과,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을 풀고 그런 단순히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건설 경기를 살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어떤 경제 정책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사실 표가 별로 안 나거든요. 정권에서 현금으로 딱 주면은 그것은 표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어떤 지역 상품권만 열심히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진짜 경제를 살린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지난해 이미 추경을 했고 거기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돈을 풀고 하반기에 전 또 추경할 수 있다고 봐요. 또 돈을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우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분명하게 이 경제 위기가 때문에 저는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민생 경제 파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을 봤더니 1년 만에 1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은 좀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18억 원 증가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액수 자체도 좀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은 대통령의 연봉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2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8억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현금성 자산이나 아니면은 다른 투자 자본들의 증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현금 자산이 또 2억 5천만 원 이상 늘어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측의 해명으로는 경조사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참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통상 서민들이 몇억 원대의 경조사비를 그것도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뭐 분당집 내놨다라고 공치사를 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본인이 올린 집값, 본인이 그만큼 시세 차익 보면서 매도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대통령 본인조차도 여러 자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힘없는 서민들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점점 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과거 얼마나 서민 하면서 빈부격차 확대를 주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좌파 정권이 수립될 때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분배 상황 더 악화됐고요. 이제 와서는 본인들도 민망한지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 이 부동산 2배씩 늘리는 이 좌파 정권에서 더욱 심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좀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보다도 투기라고 주장을 하고 누구보다 다주택자들을 악마화를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다주택자들과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득 보는 상황을 만든 것이 좌파 정권 스스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신기해요. 신기하다. 신기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올랐는데 입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갖고 아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축의금을 받았잖아요. 이 제사 신고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 축의금으로 한 2억 5천만 원이 늘었다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축의금을 받아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신고하는 거 저였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많은 정치인들 축의금 안 받는 분도 많고 많은 법조인들은요 경조사 때 돈 안 받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안 받아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장남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받고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보도가 나오자 그랬잖아요.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될까? 더 될 수 그러니까 있다. 그런 것들, 그런 오해와 그런 행위를 왜 할까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들죠. 김진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용히 결혼식을 했었는데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인세가 15억인가를 신고를 했잖아요.
인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저는 이 재산 증가를 신고를 했는데 여러 임기 첫 해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이 여러 상황에 맞춰서 재산 증가분을 한 번에 털어낸 게 아닌가. 이것을 저희가 다 규명할 수 없죠.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액수와 시기 등을 봤을 때 굉장히 공교롭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출판사에서 정말 이게 맞는지에는 정말 나중에 정말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세로 10억 원을 되려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인세가 한 10%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한 150억 원 정도를 어치를 팔아서 되는데 그럼 뭐 70만 권인가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70만 권? 요즘 세상의 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 초반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진 않고 이것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본인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과 언론은 고위공직자,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런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여당이 계속해서 프레임 씌우기에 계속 가열차게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좀 계속될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남 탓을 안 하면 이미 민주당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가장 단순한 방식이 남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조차도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실 뒤집어 씌우기 만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최근에 청와대에서 뭐 가짜뉴스가 만국적이다 어쩐다 하면서 강력하게 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일부 법적 조치도 했다라고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오전에 또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야당일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주도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래서 지금 그때 횟집들 전부 다 피해보고 수산업자 전부 다 피해봤는데 지금 누가 보상했죠?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그 해수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했어요. 가짜뉴스 막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 국가적인 뭐 부처 홍보비가 됐건 자영업자 피해가 됐건 그러든지 말든지 선동정치했던 건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은요 조금 더 좀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실체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국민적인 불안감을 부추기고 선동을 하는데 우리 당은 사실 실체가 명확한 감사원 보고서까지 나온 이 곰팡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공론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전직 질병청장이 여전히 버젓이 승진을 해서 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극우들이 그 문재인 정권을 음해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백신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던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대구시장의 유력 주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도 정말 정치다운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내란 얘기 더 못합니다.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을 더 많이 선택해 주시고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면 더 이상 이 얘기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 구간을 파고들고 이게 시간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게 유효하게 국민의힘을 가두는 올가맬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방식으로 뭐 조금 국민의힘 내에서 정말 자강의 노력을 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 보수가 가진 프레임 과거 방식 그대로 접근해서는 지금 이 민주당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도식에 빠져서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영리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약점도 파고들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는 이상 이 민주당의 이 내란 프레임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얘기하면 가짜 뉴스의 대명사가 민주당이잖아요. 당장 정권 바뀌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자들의 가짜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잘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직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부터 결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또 열심히 또 뭐 갈라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심을 좀 잘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 좀 짚어볼 텐데요. 요즘 중동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열지 않으면 오는 7일 이란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미친 엑스들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거친 욕설까지 섞인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는데요. 지금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해서 4월 7일 오후 8시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중재국을 통해서 45일간 휴전 방안을 좀 논의하는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까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앞으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양국 모두 다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애초부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상태에서 뭐 속된 말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이 미국의 대사관까지 건드는 형태로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어떤 야전 형태의 대응을 해왔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상당히 압박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의 이란전 참전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지금 명분이 떨어지고 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좀 종식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유인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판사판으로 와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이고 종합적으로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금 중대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런 이란 전쟁의 여파가 다른 나라보다 몇 배 더 지금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조속히 상황이 정리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제시한 시한도 뭐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뭐 하루 늘렸다, 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전쟁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대응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란과의 극적 타결 없이도 전쟁을 끝나고 본인이 승리했다고 자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서사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난됐던 장교를 구출해내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또 한 번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다들 폭사당하고 지금 사분오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어떤 전쟁 이 상황을 굉장히 고조시켜놨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상군도 그 도처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정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4월 중하순 되면은 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조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데 또 일부 중동이나 국제 전문가들은 이참에 이란이 빨리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선에서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또 이 와중에 미국의 군사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네이버실과 이 전투기까지 총동원해서 영화 같은 구출 작전을 펼쳤는데요. 자국민 한 명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끝까지 간다 이런 태도, 미국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에겐 정말 배워야 될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타국의 입장에서도 전쟁을 벌이더라도 미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위해를 끼치는 것들은 굉장히 자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국제적으로 당연한 불문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이제 미국의 이런 여러 제스처들을 통해서 잘 실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할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관철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미국이 이란에게 이 확실한 좀 영화 같은 구출 작전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의 이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또 미국의 실력을 또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대외적으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뭐 하는 것도 국가의 어떤 존재 이유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이 정도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미군 작전을 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처럼 이렇게 자국민 보호에 미온적이었던 태도를 보였던 그런 사건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씁쓸하죠.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본인들이 과거의 잘못까지도 반성을 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작했다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진보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얘기하는 자주국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데 당장 대한민국에서는 이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도 최대로 민주당 진영에서는 북한 수행이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북한은 무인기를 날려보내든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비판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한 대학생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에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국민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굉장히 크게 국민들에게 뇌리에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여러 시간과 여러 가지 첩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방치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과연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얘기하는 국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 주적이라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국민이 어디에 가서 힘든 상황에서 과연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부럽죠. 부러운데 부러워만 하지 말고 저희가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집권을 해서 그런 강한 군대, 강한 국가를 만드는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전함을 느끼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